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2개월쯤 되나요? 자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위대한 저서 읽기에 오는 차를 읽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읽었고요. 지금 라블레를 읽고 있죠.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이 사는 차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단테 신곡, 초스의 캔터베리 얘기를 읽었죠. 물론 그 이전에 1년, 2년, 3년 차를 읽었습니다. 1년은 호메로스, 그 다음에 그리스 비거, 키그, 그 다음 헤로토스의 역사, 투키티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였죠. 근데 지금 그 오는 차 두 번째 책인 라블레는 가르강티아, 그 다음에 팡타그레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좀 해학적으로 익살스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그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올리지 않다 보니까 좀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유익한 부분이나 혹은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팡타그리엘 제 3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팡타그리엘은 처음 시작은 팡타그리엘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니까 이 팡타그리엘의 아버지인 가르강티아에 대한 이야기가 2년 뒤에 출간이 되죠. 이때는 라블레가 연금술사와 같은 가명, 알코프리바스라는 가명으로 출간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제3서가 1546년이죠. 12년 후에, 즉 가르강티아를 출간하고 12년 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출간됩니다. 이게 팡타그레일 제3서죠. 그 다음에 제4서가 곧이어 나오고, 5서는 여러가지 썰이 있습니다. 본인이 쓴 글씨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4서까지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3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서가 프랑스와 라블레가 나바르, 이때부터 실명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나바르 왕비의 영혼에 바쳐 이렇게 됐죠. 프랑스와 1세의 누이로서 국왕에게 문해 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르네상스 개화에 기여한 공이 있죠. 그 다음에 국왕의 윤호장, 이거 출간에 대한 윤호장이고, 그 다음에 위대한 팡타그리엘의 영웅적 행적 제3서를 위하여 저자 서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팡타그리엘리즘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팡타그리엘의 사상, 생활방식, 인생관을 얘기합니다. 초기에는 평화로이 즐겁고 건강하게 언제나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 만족을 통해 삶을 즐기는 태도를 의미했었는데, 후기에 와서는 일체의 우연한 세상사에 대해서 초연한 일종의 정신적 쾌활함이죠. 일체의 본능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은 초월적 위치에서 세상사를 관조하는 지혜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팡타그리엘 3서를 보면 제1장에 보면은 팡타그리엘은 어떻게 유토피아의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딥소지에 이주시켰는가. 딥소지와 전쟁 이후에 이를 정복했죠. 그래서 유토피아인들을 이쪽에 이주를 시킵니다. 이를 두고 샤넬마뉴 대제의 결정과는 반대로 했다고 그러죠. 작센인들을 플랑드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플랑드르인들을 작센 지방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서로 동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악마 하나를 둘로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즉 작센인들은 계속적으로 정복했지만 반항을 계속했고, 온순하던 복속
왕에게 충성을 다하던 플랑드르인들마저 작센인들의 생활습관과 저항심에 물들므로써 반항하게 되죠. 그래서 악마 하나를 둘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르마뉴 대제의 그 정책이 실패했는데 팡타그리엘은 성공했다는 얘기겠죠. 파니르즈는 딥소디에서 어떻게 삶이 공명의 영주가 되어 익지 않는 밀을 먹었는가. 익지 않는 밀을 먹었다는 것은 그 수입이 생기기 전에 먼저 써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팡타그리엘은 삶이 공된 영지를 파니르즈에게 하사합니다. 훌륭하고 신중하게 다스린 덕에, 이게 약간 비유적 표현이긴 하겠죠. 14일도 채 되지 않아 3년치의 고정 수입과 부정기적 수입을 당진하게 됩니다. 학년과 장치에 돈을 많이 쓰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돈을 미리 지불하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하는 형태로 돈을 다 쓰게 되죠. 그래서 익지 않는 밀을 먹는 식, 즉 수입이 생기기 전에 먼저 썼다는 얘기죠. 팡타그리엘은 이에 화를 내거나 언짢아하지 않고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부자되기 어렵다고 파니르즈를 타이르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키거나 우리의 감각을 혼란시킬 만한 가치가 없다 해서 재물에 대한 가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되기 어렵다고 타이르게 되죠. 파니르즈는 이에 항변합니다. 사원득, 용기, 정의, 현명, 절제에 해당되죠. 여기에 이제 이게 그 플라톤 이후에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여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럽니다. 빚을 내서 먼저 써버리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은 정의의 분류에 보면 교환적 정의, 배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니르즈는 교환적 정의는 교환 가치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싸게 샀어. 외상으로 비싸게 산다는 거죠. 살 때는 외상으로 비싸게 사고 싸게 팔므로써 현금을 받는다는, 그래서 이게 교환적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비유적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분적이라 하면 선량하고 좋은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배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니르즈는 자기를 변명하게 되죠. 그 다음 3장에 파니르즈는 어떻게 채무자와 채권자를 찬양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채권자는 빚을 받지 못할까봐 상대방이 건강하고, 즉 채무자가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주가 오래 살도록 부하나 노예들이 기원하게 되죠.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빚을 못 받을까봐 채무자를 신경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헤시오도스 영웅적 미덕의 산은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빚을 면하면 더 나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천체는 규칙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목성은 토성에게 빚진 것 없다 해서 토성을 쫓아내고 모든 원소들의 활동을 정지하게 됩니다. 다른 어둠 속에 뭉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양이 자기 빛을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은 지상의 빛을 비추지 않고 천체들도 운행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는 세상은 지독한 곳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 구해주지 않고 믿음과 희망, 자비가 사라지고 인간의 작은 세계, 인체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머리는 손과 발 위에 눈을 빌려주려 하지 않고 발은 머리를 지탱하지 않으려 하고 손은 머리를 위해서 일하기 멈춥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허파도 마찬가지로, 간도 마찬가지로 다른 장기를 위해서, 다른 조직을 위해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파니르즈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찬양하게 됩니다. 반대로 빌려주거나 빚을 치고 채권자, 채무자 되는 세상은 조화롭다는 거죠. 플라톤이 얘기한 조화로움, 하음, 원소들 사이 친화력이 있다는 거죠.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소우주인 인간의 세계도
각 신체의 장기가 조화롭게 회복한다는 것이죠. 의사답게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 식욕은 비장에서 나오는 약간의 검은 담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혀는 맛을 보고 이는 씹고 위는 소화를 시키고 장간막 혈관은 받아들이고 간은 피로, 신장은 수분보와 요도로 요도로 통해서 방광으로 보내고 비장은 피에서 검은 담즙이라 부른 흑성분과 찌꺼기, 담낭은 여분의 노란 담즙 제거하고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각각의 심장 혹은 장기들이, 심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이 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어서 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의사의 의료 지식이 상당히 잘 발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자에게는 기쁨과 환희, 쾌락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아직 태어나지 인류를 위해 빌려줄 생각,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손을 번창하게 낳아야 된다는 거죠. 구박이 되는 자는 심한 고통과 감각의 강난 상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 상당히 그럴싸한 이유를 대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팡타그리엘은 어째서 채무자와 채권자들을 싫어하는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자비 말고는 빚지지 말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첫째 악덕이 빚지는 것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악덕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어서 빚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자비 말고는. 그래서 돈 벌기보다 빌리러 하는 것은 수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자에게 매달리지 마라.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겠네 라고 파니루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새 신랑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것이 면제되었는가. 전쟁에 면제받은 것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새 부류죠. 새 포도나무를 심은 자, 새 집을 지은 자, 새 신랑입니다. 사랑을 마음껏 즐기고 자손 생산 위해 노력하고 상속자를 갖도록 재혼 시 남편 사후에 더 적절하게 배정하기 위한 수태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게 마누라겠죠. 여인의 수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 신랑에게는 1년 동안 전쟁에 나가는 것이 면제됐다는 거죠. 파니루즈의 반론은 그렇습니다. 정랑에 든 것을 모두 쏟아버려 탈취하면은 남성다운 용기를 잃고 무기력해져서 시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파니루즈는 어떻게 기에 벼룩을 달았고 멋진 바지 앞주머니를 하고 다니는 것을 포기했는가. 기에 벼룩을 달았다는 것은 성적 욕망을 나타냅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바지 앞주머니를 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파니루즈의 결혼 얘기는 3장에서 쭉 나오고 4장까지 4서에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3서에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이유는 성적 욕망에다가 아까 빚을 갖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가 없어지게 되면 자기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해주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에서 파니루즈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 8장에 무사들의 갑옷 중에서 무엇 때문에 승기보호대가 가장 중요한 장비인가. 대자연의 초목이나 풀과 동적인 식물 개체는 소멸하더라도 종은 영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싹과 씨를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강한 승기보호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기보호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무화과 잎도 승기보호대일 것이다. 머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죽지만 불화를 잃어버리면 모든 인류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니루즈가요. 파니루즈는 결혼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팡타그리엘에게 조언을 청했는가. 자기는 오정이 지기는 싫다는 거죠. 오정이 진다는 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쟁이지기는 싫다니까 팡탁을 그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매일 여자랑 같이 있고 싶고 매독 걸릴 이혼보다는 매일 여자랑 매독 걸릴 함으로써 관계를 함으로써 매독 걸릴 이혼보다는 정숙하고 얌전한 여인이 좋다. 그러니까 팡탁을 해요. 그럼 결혼하라고 그러죠. 그 고약한 사람 그 여자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 그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갖다 대면 팡탁을 뭐 그렇게 해라. 저런 이유 갖다 대면 또 그렇게 하라. 뭐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반의료저는 비청산했다 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채권자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적 욕망 관계 이게 결혼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병자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아파 결혼 의무 감당할 능력이 없어지면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결혼해라고 그러죠. 이름과 가문을 영속적으로 이어나갈 희망, 애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럼 결혼해라고 그러죠. 팡탁을리엘이. 이 부분에서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내가 아파서 결혼할 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다른 남자에 갈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결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돼 맞죠. 그렇지만 이름과 가문을 영속적으로 이어나갈 희망을 갖고 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럼 결혼해라. 제 얘기를 팡탁을리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 반의료주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다. 그럼 이럴 때는 결혼하는 게 좋겠고 또 저렇다면 저럴 때 결혼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팡탁을리엘은 결혼에 대해 충고하기 힘든 까닭을 어떻게 반의료주에게 지적했는가. 그리고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 책에서 나온 문제. 너무 많은 만일과 하지만이 들어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 발을 들어놓는 순간 눈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고 땅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가호를 빌고 윤회의 몸을 맡기는 것이 합당한데 너무 따진다는 거죠. 만일을 하고 따지고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을 가지고 결혼 운세를 따져보자고 얘기합니다. 팡탁을리엘이. 이런 운세가 어디서나 틀림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반의료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 점을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